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토론은 이제 그 포퓰리즘에 관한 것이고, 이제 제가 뭐 평상시에 뭐 조금 딴 데 좀 발표한 것들하고 또 좀 이렇게 제가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생각한 거랑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뭐 특별하게 이게 제가 새로 쓴 것보다는 기존에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새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 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부터 진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나라가 됐죠. 뭐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모습에 대해서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총리 시절에 베네수엘라 리포트인가 하는 것도 뭐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 PDF 파일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공유를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 구하지는 못했고 그 언론에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된 것만 잠깐 봤는데. 뭐 그때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이제 옳은 얘기들인데 조금 빠진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복지 평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는 그 차베스라고 하는 참 걸출한 영웅에 의해서 국가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대표적인 나라죠. 이 차베스가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이제 통치하면서 상당히 잘 살던 나라,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를 그 기름에서 팔아서 번 돈으로 무상 의료, 교육, 저가 주택 제공 뭐 이런 데 퍼부었는데 뭐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겠지만 이제 그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뭐 생지옥을 체험하고 있고 여기저기 보도가 뭐 많이 나오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구 94%가 절대빈곤 상태고 아까 김영하 교수는 뭐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뭐 거의 자동적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뭐 평균 체중이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7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뭐 600만 명이 이제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해외로 탈출하는 이런 건데 이런 이 베네수엘라 비극이 차베스가 했던 21세기 사회주의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그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되었지만 차베스가 한 일이 뭐 이런 복지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재헌의회를 소집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사법부 자경화, 미디어 검열, 선관위 장악, 선거제도 악용, 민중자치 교육, 토지 소유 제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모습과 좀 비슷한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베네수엘라가 했던 짓이 이 경제민주화의 그 가장 뭐 표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경제민주화가 참 헌법에까지 들어있는 아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회민주당에서 사회주의의 이행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본적인 그 경제민주화의 이념적인 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들이 싹 빠지고 아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헌법에까지 알박기로 들어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한번 이제 자주관리 사회주의라는 것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판으로 이제 또 만드는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이제 노동자 집합제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자 평의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게 이제 경제민주화인데 이걸 통해서 뭐 이제 베네수엘라가 또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베스가 했던 이 좌파 교육,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들이 하는 혁신 교육, 혁신학교 이거 원형이 베네수엘라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김상곤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베네수엘라 막
가서 이런 거 배워하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써놨지만 차베스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법으로 3분 이상 샤워를 금지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주택 정책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이재명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저기 뭡니까 부동산 감독 기구 이것도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시도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 뭐 대실패로 결론이 난 것이고 반시장적 규제의 반작용으로 임대 암 시장을 형성시켜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우리나라 임대차 3법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베네수엘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 이걸 하나를 이렇게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준일 교수님께서 이게 화폐금융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서 베네수엘라에 가서 현장에서 베네수엘라 어떤가를 쫙 이렇게 리포터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현지 교수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 양반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가 잘 없어 산유국인데 근데 주유소를 한 군데 찾았는데 기름을 33리터를 넣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야 오늘 돈 없다 그러니까 아 됐다 그냥 가라고 주유소 주인이 그 EBS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 저기 보면은 그래서 그거 같이 갔던 그 베네수엘라의 여자 변호사가 통역 같이 했던 사람이 칫솔을 하나 주니까 주유소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름 33리터에 칫솔 한 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지금 이 가격이 그래서 거기 쌀 한 봉다리 우유 하나 이런 거 주고 기름을 이렇게 33리터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를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저는 틀림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뭐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런 논정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세상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제가 여기 뭐 저 블레이드 러너 2049 이렇게 그 영화를 인용을 했지만 그 블레이드 러너 1탄이 나온 게 1982년도에 나왔습니다. 82년도에 2019년도 37년 후에 LA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암울하게 그렸는데 지금 LA 공기 깨끗합니다. 그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LA가 스모그와 산성비로 가득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뭐 LA는 아주 좀 화창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앞으로 49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상상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화는 아주 잘 만들었죠. 그런데 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르긴 하지만 뭐 지구가 그때 멸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복지국가 그 브레이드는 2049가 아니고 복지국가 2049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평가는 김영하 교수님도 이미 하셨지만 어쨌든 이 포용적 복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세금으로 땜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그 재정 부채를 빼고 나면은 지금 진위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육 격차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에 상당히 뭐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48페이지고 4번 위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로버트 베로 교수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2019년도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이 소득주도 빈곤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포용적 복지든 이것들이 다 제대로 사실은 안 된 거고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는 거의 뭐 파산된 거죠. 경제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정 문제는 이제 이 김영하 교수님이 말씀 이제 하셨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더라도 2060년대 되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수준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역대 정부에서 뭐 김대중 정부, 문재인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 딱 사실은 굵직굵직한 이제 복지 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돈은 뭐 엄청나게 썼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은 자기들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다 떠넘긴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뭐 이 최현혁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김영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썼지만은 이제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어버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한 이제 기업가 정신의 고양 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 경제 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그 사회복지 지출은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고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정 준칙 확립 이런 것들이 지금 재정학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뭐 그냥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 재정 준칙의 확립으로 재정 적자가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적 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이 풍요해지는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큰 복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님이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걸 이제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복지 고부담의 대표적인 나라지만 최근에 스웨덴에서 하는 것들 이 개혁들을 보면 이 경제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1990년대 이 재산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경제가 정체가 심하고 복지국가 위기가 이제 초래되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2004년도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2007년 부유세를 폐지하고 2008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폐지하였고 2022년에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57%에서 52%로 인하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 준칙, 연금 개혁, 기업 친화적 감세 정책으로 90년대 중반에 GDP 대비 25% 순부채에서 2007년도 GDP 20% 순자산국으로 전환하였고요. 그 스웨덴은 이제 자산의 불평등 이거는 이제 미국과 함께 상당히 심한 나라에 속하지만 경제 자유의 부여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의 방향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제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제 학회도 제가 맡고 있는데요. 뭐 그게 이제 독일식 자유주의고 이제 또 진화론적인 이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이 세계에서 아주 유례없이
기적을 이룬다고 이제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건데 이걸 이제 복지에서 봤을 때 복지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김영하 교수님이 12.5%다 그런 이제 비율보다도 비율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든지 또는 연금 성숙도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또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도 비교적 뭐 큰 틀에 봤을 때는 진화론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잘해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빈곤 구제, 사각지대 해소 이런 틀에서 봤을 적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생활제도 이제 도입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그 한국형 EITC 이 근로장려금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2015년도에 자녀장려금이 도입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부양 의무자 기준도 좀 이제 폐지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점점 보장이 강화되고 사각지대도 조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나 한편에서 여전히 이제 지금 총량으로 봤을 적에는 2018년도 전체 빈곤층 대비해서 복지 수익 비율이 한 22% 정도고 아직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랬을 적에 이제 일각에서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은 보면 좀 입장도 많이 다르고 또 너무 정치적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중위투표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본소득 우리나라 도입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또는 이제 이태리 같은 남유럽 별로 좋지 않죠. 그런 나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제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뭐 오시훈 시장님이 이제 또 그 성신여대 박균선 교수님이 제안하신 안심소득제를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제가 또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 안심소득 추진을 아마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어서 저는 무조건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뭐 근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 박규선 교수님의 이 안심소득제에 대해서도 뭐 이것도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이 진화론적인 복지의 방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점진적 개혁 그 기존에 있는 그 복지제도의 이제 아주 그 라디칼한 해체가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점진적 개혁이라고 하는 그 방향에서 봤을 때 그 박규선 교수님이 지금 내세운 그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금 문제인데 뭐 저도 자신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가만히 놔둬도 어쨌든 세대까지 가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 정도인 조세 부담률을 장기적으로 한 25%까지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금 보험률도 9%에서 지금 10%까지 증가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그 연세대 양재진 교수님이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 기본소득 관련 정치 태도에 관해서 이 서베이 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복지 늘리는 것도 좋고 기본소득도 좋은데 나는 돈 못 내겠다.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내게 해라. 그게 이제 그 연구의 그 결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다음 이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이 정파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진짜 좀 제대로 된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세 구조도 뭐 김용학 교수님이 너무 전문가시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바로잡고 해서 그 큰 틀에서 새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